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오늘 주말 지나고 나서 맞이하는 월요일인데 신규 확진자는 473명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내용은 일단 지금 상황을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대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유튜브로 백신과 관련된 궁금증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 궁금증을 좀 해결해드리면서 전반적인 백신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일단 473명, 500명대 아래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검사 건수가 줄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에는 확진자가 500대 중반 정도 나왔는데 검사가 1만 9천 건 정도 되고요. 오늘 월요일도 1만 9천 건 정도 되는데 확진자 수는 줄었습니다. 언제나 주말에는 이렇게 검사 건수가 주는 문제, 또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주말의 효과가 희석되면서 약간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상당히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도권이 계속 70%에서 75% 정도의 확진자를 양산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60% 수준으로 내려가고 비수도권이 40% 정도를 형성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나빠져서 일상 곳곳, 그다음에 특히 지난 주말에는 부활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교시설에서도 앞으로 한 일주일 이내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지역사회 감염이 많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통해서 아마 확진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수목금토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발생 양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제 예상으로는 처음으로 600대를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이번 주 수목금토 사이에. 그렇습니다. 수목금토 사이에 아무래도 600대 초반에서 650 부근에 새로운 그런 기조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지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 기자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데이터를 기반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지금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한 주별로 이 양성률과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을 앞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할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주춤하거나 혹은 잦아들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감염 재생산 지수부터 놓고 보면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보다 적으면 앞으로 유행 상황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1보다 크면 앞으로 유행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큰데 지금 1보다 큰 경향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07 정도가 되기 때문에 1보다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상태로 가다가는 계속해서 유행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설 교수님께서 양성률을 언급을 안 하셨는데 지금 양성률이 계속해서 지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간 양성률만 놓고 따져보면 어떤 날은 3 이상이 나온 어떤 날은 3 이상이 나온 적도 있고요. 지금도 한 2.몇% 정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 같은 경우 2.45%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양성률이 이제 1%대였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3%가 넘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상황에서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45%였기 때문에 양성률만 놓고 봐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당국이 그 방역당국의 주말 브리핑을 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방역당국이 지금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셨을 건데, 실제로 제가 개별적으로 취재를 해봐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예. 방금 말씀하신 표현대로 그냥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 네. 가다가는 진짜 4차 유행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양성률만 놓고 보면 2.45%라는 얘기는 과거보다 증가했다라는 게 우리 일상에서 바이러스 밀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 당국에서도 4차 대유행으로 가는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4차 대유행이라고 보기 힘든 게 지난 겨울 유행이 잡히지 않아서 뭐 이걸 4차로 봐야 하냐 3차로 봐야 하냐 뭐 이런 뭐 사소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거겠죠, 정부 당국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정부 당국이 심각하다고 보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연시에 가장 주요했던
대책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거든요. 근데 이제 곳곳에 구멍이 뚫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1월, 2월, 3월, 4월까지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보다 더 강력하게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좀 더 강화해서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렇게 하면 사실상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거의 봉쇄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거기까지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또렷하게 지금 결정적인 카드로 내놓을 만한 방역 대책이 없다라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정부가 거리 단계를 격상을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그 거리 단계 격상에 순순히 동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순히 동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작년 봄과 비교해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봄철 축제들이 막 취소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학습이 돼서 그런지 그냥 개인 간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줄지 않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체감을 했을 때는 지난 주말도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동량이 상당하더라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거리 단계 격상했을 때 시민들이 순순히 따라 주실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지금의 경향을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했던 한두 개의 국가만 빼고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브라질, 인도 그 이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요. 백신 접종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했던 이스라엘이나 영국 정도가 괜찮지 그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가져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학생들이 방학인 지난 겨울로 되돌아가 보면은 좀 비교가 쉬울 것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하면은 좀 쉬워지는데요. 겨울에는 겨울 요인이 있어서 상태가 나쁘기는 했지만은 내용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5인 이상 집회 금지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쉬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도 비교적 이제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실내 모임, 3밀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좀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기를 봄이 되고 좀 날씨가 풀리면은 이제 야외 활동이 가능할 거니까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째는 학생들도 학교를 가게 되었고 많은 분들도 이동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5인 이상 모임 이런 것들에 다소 구멍이 생겼다고 하는 점을 하나 들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 코로나19가 지금은 웬만큼 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는 1000명씩 나올 때도 있으니까 스스로들이 놀래서 1000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소 개인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가 컸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뎌지고 상당히 경각심이 이완되어서 아까 강 기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계를 높인다고 해도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고 단계를 높인다고 해도 참여자들이 이 단계 조정을 따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길게 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경제와 관련한 활동을 대거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경제와 관련해서 완화된 이곳에서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경제 활동을 옥죄는 쪽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기는 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완화된 기조를 다시 경제를 옥죄인다고 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의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런 점에서 다시 강화한다고 해도 참여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정부 당국이 지금 상황을 돌파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백신 접종 대상을 최대한 늘려보자라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진단키트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차례차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진단키트 도입과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은 간편하지만 정확성이 좀 낮다라는 이유로 여태까지는 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맥락을 살펴보면은 이제 총리실에서 질병관리청에 이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라고 이제 지시를 해준 것으로 이제 취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자가진단 키트,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약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구입을 한 다음에 혹은 정부에서 보급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정부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보급을 한 다음에 그 자가진단 키트로 집에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 않는지를 확인을 한다면은 전 국민의 검사 수를 늘리는 그 효과가 있어서 예. 숨은 감염자들을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부 몇몇 전문가들이 건의를 했고요. 그 몇몇 전문가들의 건의를 총리실에서 받아들여서 질병관리청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라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전 국민 자가진단 키트를 둘러싼 이제 논란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입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국민들이 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 않았는지를 예.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검사 수를 확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거기서 만약에 숨은 감염자들 찾아낼 수 있다면 방역 상황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가진단 키트 도입에 약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 자가진단 키트라는 게 사실은 따져보면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하고 있는 신속 항원검사의 이 항원검사를 훨씬 더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키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게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지 안 했을지를 집에서 간편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임신 테스터기를 활용을 하잖아요. 네. 임신 테스터기를 활용을 한 다음에 임신 테스터기에서 임신을 했다라고 표시가 나오면 이제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실제로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확진하는 이제 절차를 밟는데 그 임신 테스터기와 똑같은 원리가 바로 집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임신 테스터기 같은 경우에도 부정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산부인과에 가서 확진 검사를 받는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도 똑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검사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검사 관련한 정도 관리를 하는 이제 중요한 전문가들의 기관이 한국진단검사의학회인데요. 그 진단검사의학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승인된 자가진단 키트, 그러니까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놓고서 검사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검사의 정확도가 4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안 되는 거군요.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서는 이 검사의 정확도가 80%에서 90%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 검사 키트를 가지고 실제로 이 PCR 검사를 통해서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검사를 해봤더니 PCR 검사를 통해서는 분명히 몸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양성이 나온 분이 그 자가진단 키트로는 음성이 나온 경우가 절반 정도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일단 항원검사 키트 자체가 이 민감도라고 하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사의 정확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절반 정도로 이제 낮다라는 것 일단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예.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특히 검사의 정확도가 어떤 상황에서 낮아지냐면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을 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증상이 없는 숨은 감염자들이 일상생활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숨은 감염자들에게 이 자가진단 키트를 공급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면 숨은 감염자들을 양성 판정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숨은 감염자들일수록 몸에서 배출하는 바이러스 양이 적거든요. 그러면 바이러스 양이 적을수록 예. 이 검사 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특정 문턱값을 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분들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1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PCR 검사를 하면은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면 1명밖에 확진 판정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9명은 실제로 몸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아, 나는 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구나라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히려 방역 상황을 더 안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렇게 바이러스 매출량이 낮게 된 가장 낮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검체를 채취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는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시선별검사소에 가더라도 신속 항원 검사를 할 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그 검사하시는 분들이 권하는 방법은 코 깊숙이 넣어가지고 검체를 채취하거나 혹은 목 깊숙이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해가지고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하거나 PCR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제대로 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기도에 있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걸 혼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시청자들 중에서 임시선별검사소나 보건소 등에 가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걸 내가 집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집에서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코나 입에 깔짝깔짝 해가지고 검체를 채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는 몸에 있는 바이러스 실제양보다 검체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양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검사의 정확도를 더욱더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신속 항원 검사, 특히 자가진단 키트를 전 국민에게 보급했을 때 얻는 이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도 찬성하는 전문가들, 반성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영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걸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공동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 명이라도 이걸 잡아내 주면은 물론 그런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지금 이 키트를 도입해서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제 쓰고 있지 않은데 이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은 곳에는 이런 키트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무차별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익이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도입을 할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심지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도 정부가 구매를 해서 대량 배포를 했는데도 막상 사용해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서 미국에서조차도 요즘에는 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와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PCR 진단검사라고 해서 굉장히 감도 또 정확도가 높은 것을 쓰고 있는데, 이 검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정확하게 확진자 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지역사회 곳곳에 우리가 모르는 감염원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PCR 진단 검사의 수를 늘리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겨울로 돌아가서 임시 선별 진료소를 늘리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을 하는데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임시 선별 진료소를 늘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있던 임시 선별 진료소를 줄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신속 항원 진단 검사 키트 같은 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도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일단 PCR 검사를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통상 일주일 정도 되어야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24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점, 두 번째는 굉장히 정확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있는데 신속 항원 진단 검사를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나 정확성이나 이런 점에서 전혀 유리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신속 항원 진단 검사를 도입을 했을 경우에 자가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는 본인이 감염이 안 됐다고 해서 실제로는 감염된 상황으로 무차별 확산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오히려 좀 찜찜하다 이러면은 지금도 어딘가에 가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기반의 매우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길이 다 있거든요.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전혀 정확도에서도 문제가 있고 오히려 감염 확산에 있어서도 득보다는 실이 많은 이런 거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저는
첫째로 하나는 그 의도를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총리실이 주도했다고 하면 총리실이 뭘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혀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병청은 전혀 총리실에 대한 이런 지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질병청은 책임 당국이면서도 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동시에 지금 이것은 특정 기업이 제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정 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뒷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PCR 검사 체계가 잘 잡혀 있는데 굳이 신속 항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일단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 키트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해서 매주 월요일 출근하기 전에 그 검사 결과를 제출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그 근로자들이 임시선별소까지 가서 PCR 검사를 받고 하는 그런 절차들은 좀 줄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물론 정확도는 지금 얘기해 주신 거를 감안해야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점이 또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대목 관련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복 검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자가 진단 키트가 이득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방금 질문을 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대목 관련해서도 이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이 자가진단 키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던 건, 실제로는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음성으로 나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도 많이 생기냐면, 실제로는 몸에 바이러스가 없는데 음성인데 이 검사를 해보면 양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는 몸에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1차적으로는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은 회사나 공장 라인에 출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라든가 병원을 가가지고 PCR 검사를 받아야 돼요. PCR 검사를 받으면 이제 당연히 몸에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24시간 정도, 늦어도 24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음성 판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날 일을 못하고, 그리고 그날 PCR 검사를 받은 다음에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 그 다음 날까지도 사실상 이틀 정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도처에서 생기면은 사실은 실효성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생각처럼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생각처럼 통제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자가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냐면, 아까 양성인데 음성이 나올 확률, 음성인데 양성이 나올 확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행정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양성 판정을 받는데도 실제로는 음성일 수 있기 때문에 가서 검사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성으로 나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행정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시청자들께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이 자가진단 키트 보급을 주장하는 전문가께서 한 TV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맥락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검사를 했을 때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집에서 24시간이나 36시간 뒤에 2번 검사를 해서 둘 다 양성 판정이 나오거나 혹은 둘 다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성이나 음성이나를 판정하기를 권해드린다라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PCR 검사를 했을 때 검사 결과가 4, 5일 후나 일주일 후에 나오는 경우라면은 그게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집에서 한 번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한 다음에 24시간이나 36시간 뒤에 또 기다려가지고 또 두 번째 검사를 하느니, 그냥 임시선별 검사소에 가서 한 번 검사를 하면은 24시간도 안 돼서 검사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검사 결과가. 그러니까 이걸 왜 굳이 예산을 써가지고 특정 기업에 키트를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전 국민에게 보급을 한다라고 주장하시는지 저는 그 의도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제가 또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앵커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기업에서 키트를 배포한 다음에 직원들이 계속 테스트한다.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마저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직원들이 그 직장 내의 사람들만 1년이면 1년 동안 다 접촉한다고 하는 전제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을 절대 만나지 않아서 내부에서만 계속 진단검사가 되고 그 중에서 확진자가 있을 때 찾아낸다고 하면은 그것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기업에 있어서 키트로 검사는 되지만 그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접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는 이 진단 키트만으로는 감염 확산을 막는데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제일 큰 문제가 정확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예. 다른 나라는 모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덕이 크지 않고 오히려 실이 너무도 많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한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 자, 이런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죠. 일단 신속 항원 검사는 기존의 PCR 검사라는 다른 기준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타액으로 PCR 검사하는 게 또 있다고 하던데 이건 또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 우리 한번 출연하셨는데 서울대 교수님. 서울대학교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검체 채취와 관련해서 질병청이 다소 전형적인, 그렇습니다. 그렇게 채취했을 경우에는 혹시 양성인데도 음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청에서는 계속 정확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이것은 검체 채취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검체만 제대로 채취가 될 때에는 정확도가 지금의 검사 방법하고 거의 동일할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이죠. 타액 PCR 검사가요? 그렇습니다. 예. 타액 PCR은.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선택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신속 항원 진단 검사 키트보다 타액 PCR을 하는 방법은 오히려 한번 검토해보지만 하지 않는가.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근할 때마다 타액을 뱉는 거예요. 예, 침을 뱉는 거죠? 네, 침을 뱉는 예. 거죠.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사흘에 한 번씩 침을 뱉은 다음에 그 뱉은 침을 가지고 어디 이제 검사 기관에 보내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해당 공장 혹은 해당 기업에 그날 출근하는 사람들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건 한 번 하는 검사가 아니라 2, 3일마다 계속하는 검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타액으로 하는 게 이렇게 상기도에서 그 어렵게 채취하는 것에 비해서 바이러스 양이 좀 적어가지고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PCR 검사를 하는 데다가 똑같은 사람들을 일주일이나 혹은 3일 간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자가 진단 키트를 계속 반복했을 때 얻는 효과와 비슷하게 어떤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타액 PCR 검사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자가 진단 키트보다는 오히려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면서도 예. 일상생활 주기적으로 하는 검사에 도입할 가능성은 저는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검사 건수를 늘려서 좀 코로나 확산세를 잡고 싶다고 하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뿐만 아니라 어떤 그 회사라든지 뭐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랑 연계를 해서 타액 PCR 검사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도입에 대해서. 그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까, 교수님? 예. 그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뭐 첨언해 주실 거 혹시 있을까요? 두 분? 아닙니다. 됐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정부의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진단 키트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 접종 대상, 백신 접종 대상을 좀 늘리기로 하는 것 같은데 일정이나 접종 대상에 대해서 일단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맥락을 살펴보면은 정부에서 영국 사례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영국의 길로 갈 것인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길로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방송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미 그 전부터 전문가들과 정부 안에서도 논의가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지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화이자 백신이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을 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그 집단의 이 코로나19로부터의 보호 효과가 커진다라는 걸 정부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물량 중에서 2차 물량을 앞으로 당겨서라도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숫자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뭐 노인 장애인 돌봄 종사자라든가 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돌봄 인력 그리고 투석 환자나 보건의료인 그리고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 환자 항공 승무원 등을 다 6월에 접종할 분들을 4월로 혹은 5월에 접종할 분들을 4월로 이런 식으로 좀 당기는 일정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여쭤봐야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유튜브 댓글로 들어온 그 궁금증부터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백신의 물량이 달리다 보니까 그렇다면 러시아나 이런 백신을 좀 도입하면 어떻겠냐라는 청취자,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아이디 김형훈 님도 한국도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도입하는 거 어떨까요? 라고 주셨고 인투더 레인 님도 터키에서는 접종하고 있던데 스푸트니크도 좋다는데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스푸트니크 백신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스푸트니크 백신의 결과를 논문에 낸 란셋이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이 내용은 뭐 란셋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이제 나오면서 스푸트니크 백신이 새로이 평가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도입해야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임상시험 3상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11월 22일 사이에 있었는데요. 21,97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백신의 효과는 백신을 맞게 될 경우에는 보호 효과가 91.6%로 나타났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금 임상 참여자가 21,977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비율로 3, 그다음에 가짜약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1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14,964명 정도 되는데요. 14,964명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65세 고령층에 대한 비율이었어요. 이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이 논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논문에는 고령층이라고 하면 60세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60세 이상. 60세 이상이 전체 비율에서 차지하는 게 10%, 정확히는 10.9%인데요. 10.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7에서 8%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도 고령층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다는 거죠. 아시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는 비율이 4% 정도 되는데요. 또 흑인 경우에도 4% 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시아인 경우에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뭔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언제나 권위주의 국가,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의 데이터는 이렇게 유명한 저널에 실린다고 해도 데이터 그 자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널들은 그 데이터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데이터를 평가할 뿐이지 검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조작됐다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다소 전문적인 용어로 manipulation, 다소 이렇게 가공됐다거나 이런 거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개발한 백신인 경우에는 데이터의 투명성, 또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점, 이런 점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당국이 란셋 논문에 나온 것만을 기반으로 해서 백신을 도입하기에는 제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데이터가 조종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의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못다 나눈 얘기는 또 내일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